여기 한국이 핵잠수함 같은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을 리 없다며 비웃던 미국 핵전쟁 전문가가 있습니다. 15년간 세계 각국 국방부를 위해 잠수함 전쟁을 분석해온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대평가한다며 코웃음 쳤는데요. 그런데 워싱턴에서 날아온 극비 보고서를 읽던 그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잠수함이 미국의 최신 버지니아급보다 더 조용한 85데시벨을 달성한다는 충격적인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대체 한국이 어떤 기술로 세계 최강 미국마저 뛰어넘었을까요? 제 이름은 지브렌 칼토스예요. 지난 15년 동안 저는 세계 대륙에 걸쳐 여러 국방부를 위해 잠수함 전쟁과 핵 추진 시스템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해 10월 어느 아침, 제 보안 단말기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저는 즉시 알았어요. 제가 읽고 있는 내용이 앞으로 수십 년간 동아시아 해양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워싱턴에서 나온 외신 보도들은 평소와 달리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청신호를 보냈다는 내용이었어요. 폴리티코가 10월 29일에 낸 기사는 외교적 완국어법이 아니었죠. 그건 선언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지원할 것이며 최소 한 척에 대해 핵 추진 기술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의 함대에 잠수함 한 척을 더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전까지는 오커스 국가들에게만 한정되었던 기술 공유 협정을 한국까지 확대하는 거였죠. 전략적 의미가 너무도 명확했답니다. 한반도와 동중국해 그리고 서태평양 전역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세 가지 변수를 통제해야 했어요. 깊이, 시간, 그리고 속도였습니다. 저는 수년간 연구해왔죠. 공기 불요 추진 시스템을 갖춘 디젤 전기 잠수함들이 최대 2주에서 3주 정도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운용상의 제약을 말이에요. 핵 추진은 그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연료 보급 걱정 없이 90일에서 120일 동안 지속적인 작전이 가능했거든요. 억제력 방정식이 몇 주에서 몇 달로 바뀐 거예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전략적 억제 능력의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사양을 철저히 분석했었어요. 4만 마력의 S9G 원자로와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을 결합하면 25노트를 초과하는 속도를 낼 수 있었고 최적 조건에서는 30노트에 도달할 수도 있었죠. 그 수준의 지속 가능한 속도는 단위 시간당 통제 가능한 해역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제가 수많은 기밀 보고서에 썼던 것처럼 속도와 지구력, 그리고 깊이가 곱해지면 진정한 억제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KSS-3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를 다져놓고 있었어요. 수직 발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고 냉발사 방식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통합하고 있었죠. 2021년에 도산 안창호함에서 현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그들은 수중 발사부터 유도, 목표물 타격까지 완전한 운용 데이터를 확보했답니다. 그 데이터가 얼마나 귀중한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기술 이전의 의미가 전문가로서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오커스가 선례를 만들긴 했지만 그 원을 확대하려면 수십 년간 쌓아온 핵 비확산 체제의 장벽을 넘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었어요. 전략적 필요성이 제도적 관성을 극복하는 순간을 말이죠. 저는 초기 평가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 고객들이 이것이 지역 전력 투사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한 분석을 원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숫자가 이야기를 말해줄 거였어요. 잠수함 전쟁에서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핵 잠수함 한 척이 디젤 잠수함 8척에 맞먹는 순찰 시간을 제공한다는 비율. 그것만으로도 한국이 왜 이 능력을 그토록 끈질기게 추구해왔는지 설명이 되었죠.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브뤼셀의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7,000km 떨어진 동해의 깊은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곧 새로운 종류의 사냥꾼이 물속을 누비게 될 거였거든요. 소리도 없이, 끝도 없이, 보이지 않게 말이에요. 잠수함의 세계는 단순했어요. 깊이 잠수할 수 있고, 오래 머물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당신은 바다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를 지배한다는 건 그 바다 위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제 동료들은 종종 제게 물었어요. 지브렌, 왜 잠수함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답은 간단했습니다. 21세기의 진짜 권력은 물밑에서 나오거든요. 항공모함은 위성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전투기는 레이더에 잡혀요. 하지만 잘 설계된 핵 잠수함은 그건 유령이에요. 감지할 수 없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억제할 수 있는 유령이죠.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본 정밀도는 인상적이었어요.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거대한 선체 블록들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엔진뿐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엔진을 얻게 된 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엔진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였죠. 그게 더 중요했어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니까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데이터 시트들이 가득했습니다. 원자로 출력, 소음 수준, 잠수 깊이, 어뢰 탑재량, 순찰 범위. 가닥의 숫자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나왔죠. 동아시아의 수종 전력 균형이 재편되고 있다는 그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타이밍이었어요. 왜 지금이었을까요? 제 분석에 따르면 몇 가지 요인이 겹쳤답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바뀐 거였죠. 워싱턴은 깨달았어요. 태평양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했고 그 동맹국에게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보고서를 쓰는 건 제 일이었지만 이번엔 특별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워싱턴 보고서가 나온 지 3일 후 저는 제 분석틀 전체를 재조정하게 만드는 사양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KSSM 프로그램은 5,000톤급 배수량에 190메가와트 원자로를 탑재한 잠수함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저는 즉시 제가 수년간 연구해온 기존 핵 잠수함 프로그램들과의 비교 분석에 들어갔어요. 프랑스의 쉬프랑급 잠수함은 수종 배수량 5,300톤에 약 150메가와트를 생산하는 K15 원자로를 사용했습니다. 펌프제트 추진, 음파 흡수 타일, 첨단 전투 시스템을 통합해 25노트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도 극도로 낮은 음향 신호를 유지했죠. 저는 3년 전 시프랑급 시설을 둘러본 적이 있었는데 그 엔지니어링 정교함은 정말 놀라웠답니다. 영국의 어스튜트급은 또 다른 기준점이었어요. PWR2 기반 원자로로 수중 대수량이 7,000톤을 넘었고 수십 년간 축적된 음향전 전문성을 대표하는 39,000개의 방음 타일을 장착했더군요. 이런 기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5,000톤급 190메가와트 설계는 제가 공격형 잠수함의 골든존이라고 부르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쉬프랑급의 배수량에 근접하면서도 어스튜트급의 운용 개념을 통합한 거였죠. 엔지니어링 계산은 단순했지만 심오했어요. 25%에서 35% 전환 효율을 가진 190메가와트 원자로는 약 60메가와트의 추진력을 생산하는데 이건 대략 8만 마력에 해당했습니다. 디젤 전기 잠수함 출력의 6대였죠.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능력의 범주적 도약이었어요. 저는 주말 내내 운영 투사를 돌렸습니다. 추진 시스템은 순항 속도 20에서 25노트, 최대 속도 30노트, 식량과 정비 물자로만 제한되는 최대 120일 연속 배치를 가능하게 할 거였어요. 디젤 잠수함의 평균 14일 배치 기간과 비교하면 전략적 수확은 피할 수 없었죠.
핵잠수함 한 척이 디젤 잠수함 8척의 초계 시간과 같았습니다. 전력 백과는 선형적이지 않았어요. 기하급수적이었죠. 점 반경 계산은 훨씬 더 놀라운 이점들을 드러냈습니다. 부산에서 20노트로 출항한 KSSN은 5일이면 괌에 도달하고 일주일이면 남중국해 전체를 횡단할 수 있었어요. 이건 한반도에서 대만을 거쳐 말라카 해협까지 동아시아 지정학의 핵심 해상 병목 지점들을 포괄한다는 의미였죠. 저는 보안 디지털 지도에 범위를 표시하면서 작전원이 지역 전체로 확장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건 더 이상 연안 방어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원양 전력 투사에 관한 거였죠. 무기 통합은 신중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설계에는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사거리 1000km의 현무3 10블록이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500km에서 800km의 현무4 4 탄도미사일이었죠. 6개에서 8개의 수직 발사관과 8발에서 12발의 SLCM 탑재 능력으로 각 잠수함은 최대 16발의 장거리 타격 무기를 동시에 수중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삼척 함대가 48발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수중 배치할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이건 일본이 계획한 200발의 지상기반 순항미사일의 4분의 1 규모였지만 노출 확률은 100분의 1 미만이었죠. 훨씬 우수한 억지력 효율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사양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보기 어려웠어요. 저는 전략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왜 한국은 지금 이 시점에 핵 잠수함을 추진하는 걸까요? 표면적인 답은 명백했죠.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해군 확장, 영내 안보 불확실성 증가. 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동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독자적 핵잠수함 개발을 모색해왔더군요. 하지만 미국의 반대, 기술적 난제, 막대한 비용 때문에 계속 연기되어 왔죠. 그런데 201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성숙했고 조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였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프레젠스를 급격히 늘렸고 북한은 핵무기와 SLBM 능력을 계속 발전시켰어요. 일본은 재무장을 가속화했죠.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의 상징이자 영내 세력 균형의 재조정 수단이었어요. 저는 호주의 AUAUS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건 철저히 미국 주도의 프레임워크 안에서였어요. 한국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자체 기술로 개발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만 협력을 구하는 방식이었죠. 이건 기술적 독립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였어요. 제 분석은 점점 더 복잡한 층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KSSN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 척의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였죠. 원자로 설계, 추진 시스템, 음향 관리, 무기 통합, 유지 보수 인프라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려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핵 잠수함 능력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알고 있었어요. 수십 년의 시행착오, 막대한 투자, 때로는 치명적인 사고들. 한국은 이 경로를 압축하려 하고 있었죠. 후발주자의 이점을 활용하면서도 자체적인 혁신을 더하려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통합적 접근이었어요. 한국은 핵 잠수함을 고립된 무기체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탐지 헬리콥터, 해상 초계기와 연결된 네트워크 전력의 일부로 봤죠.
각 플랫폼이 서로를 보완하며 전체적으로 훨씬 강력한 해양 억지력을 구성하는 거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한 척당 건조 비용은 약 3조 원으로 추산됐어요. 세 척이면 9조 원이죠. 여기에 운용 비용, 유지 보수, 승무원 훈련까지 고려하면 20년간 약 15조 원 정도가 필요할 거였습니다. 막대한 금액이었지만 한국의 국방 예산 규모와 경제력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특히 이를 통해 얻는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 이 나라가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한 국가가 얼마나 멀리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운양 성능, 그러니까 얼마나 조용한지를 분석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였어요. 그래서 KSSN 잠수함의 소음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약 110데시벨 정도의 소음을 냅니다. 이게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보다 7, 8데시벨이나 조용한 수준이에요.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소음을 측정하는 숫자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조용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KSSN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건 85데시벨 이하였습니다. 펌프젯 추진 방식과 능동 소음 제거 기술을 써서 말이에요. 저는 NATO 해군사령부에서 자문 역할을 했을 때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음향 데이터를 많이 분석했었어요. 미국 잠수함들이 내는 소음은 90데시벨에서 92데시벨 정도였습니다. 이건 전 세계 핵 잠수함 중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그야말로 세계 표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한국이 정말로 85데시벨을 달성한다면요. 미국의 조용함 기술마저 넘어서는 거예요. 탐지거리가 현재 최고 잠수함들보다 약 40%나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전략적으로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중국에 94명 핵 잠수함이 있죠. 대부분의 해양 환경에서 30km 거리에 KSSN이 있어도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바닷속에서 조용하다는 건 단순히 들키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투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조용한 잠수함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요. 한 위치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죠. 그리고 빠져나올 때도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잠수함 전투에서는 먼저 발견하는 쪽이 거의 항상 이겨요. 상대를 먼저 발견하면 선택권이 생기니까요. 공격할지, 숨을지, 아니면 정보만 수집하고 떠날지 결정할 수 있답니다. 제가 여러 해군 훈련에 참가해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소음이 1데시벨만 줄어도 전술적 이점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발견되기까지의 시간이 몇 분 차이가 나는데 그 몇 분이 승패를 가르더군요. 85데시벨을 달성하는 건 정말 어려운 기술적 도전이에요. 과속평가하면 안 됩니다. 먼저 펌프젯 추진 방식을 써야 해요. 일반 프로펠러는 물속에서 돌면서 기포를 만들어내는데 이 기포가 터지면서 소음이 발생하거든요. 공동현상이라고 두르는 현상이죠. 펌프젯은 이걸 없애줍니다. 그 다음엔 잠수함 선체 전체를 소음호스 타일로 덮어야 해요. 마치 방음제로 방을 감싸는 것처럼요.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고 밖에서 들어오는 소나 신호도 흡수해버리는 거죠. 돌아가는 기계들도 문제예요. 엔진이든 발전기든 팬이든 모든 기계가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각 기계를 특수한 받침대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설치해요. 진동이 선체로 전달되지 않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 소음 제거 시스템까지 필요했습니다. 이게 좀 신기한 기술인데요. 기계가 내는 진동을 미리 예측해서 정반대되는 진동을 만들어내요. 마치 소음 제거 헤드폰처럼 말이죠. 원래 소리와 반대 소리가 만나면 서로 상쇄되면서 조용해지는 원리예요. 제가 기술 브리핑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한국은 이런 기술들을 재래식 잠수함 프로그램을 통해 차근차근 발전시켜 왔더군요.
음향신호관리 전문성을 꾸준히 쌓아온 거죠. 전문가로서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음향 성능이 결국 KSSN의 전략적 가치를 결정할 거예요. 속도나 무기 탑재량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환대 해전에서 발견된 잠수함은 죽은 잠수함이에요. 너무 직설적인가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레이더에 잡힌 전투기처럼 소나에 잡힌 잠수함은 표적이 되는 거죠. 경쟁 해역에서 탐지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 그게 바로 억지력을 이론에서 현실로 바꿔놓습니다. 조량국 해군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봤어요. 한국 잠수함이 정말로 이런 음향 성능을 달성한다면 대잠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할 겁니다. 어디에 얼마나 많은 소나 부위를 설치해야 할까요? 대잠 초계기를 몇 대나 띄워야 할까요? 수상함의 예인 소나는 얼마나 성능이 좋아야 할까요? 모든 계산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잠수함이 물에 닿기도 전에 이미 억지력이 생긴답니다. 한국이 그렇게 조용한 잠수함을 갖게 될 거야 라는 불확실성 자체가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만들거든요. 저는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85데시벨급 잠수함이 작전 해역에 배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대방 해군은 더 넓은 구역을 감시해야 해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죠. 그러면 다른 곳의 방어가 약해집니다. 전략적 균형이 바뀌는 거예요. 특히 대한해협이나 동해 같은 좁은 해역에서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좁은 물길에서 조용한 잠수함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마치 조용한 도서관에서 숨바꼭질하는 것과 비슷하죠. 작은 소리도 울려 퍼지는 환경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는 존재는 거의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NATO에서 일할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바다는 속삭이는 자의 것이다. 큰 소리를 내는 잠수함은 자신의 위치를 광고하는 셈이에요. 하지만 속삭이듯 조용한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움직일 수 있죠. 데이터를 더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85데시벨은 단순히 조용하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해양 배경소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바다에는 원래 여러 소리가 있어요. 파도 소리, 물고기 떼가 이동하는 소리, 먼 곳에서 배들이 지나가는 소리, 이런 자연적인 소음들이 섞여 있죠. 85데시벨이면 이런 배경소음 속에 완벽하게 숨을 수 있는 수준이랍니다. 기술 문서들을 읽으면서 감탄했던 부분이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접근했는지 보이더군요. 단순히 미국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만의 해법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일 기술이요. 미국이나 러시아의 흡음 타일과는 다른 방식을 개발했더라고요. 한국 해역의 특성에 맞춘 거죠. 동해와 서해의 수심, 염분 농도, 수온이 다 다르거든요. 그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든 겁니다. 첫 번째, KSSN이 진수될 날을 상상해봤습니다. 조선소에서 천천히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대한 선체. 하지만 그게 물에 닿는 순간부터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소나에도 거의 안 잡히는 진짜 유령 같은 존재 말이죠. 이게 바로 21세기 해양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가장 강한 힘이에요. KSSN 프로그램의 재정 규모를 계산하는 일은 단순히 잠수함 가격만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했죠. 건조 비용은 물론이고 그 돈이 우리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얻게 될 전략적 가치까지 모두 따져봐야 했습니다. 숫자들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어요. 국가 역량을 키우는 투자였답니다.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20억에서 25억 달러로 추정됐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6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 정도 되더군요. 하지만 잠수함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육상에 원자로 시험시설을 지어야 했고 안전 인프라도 필요했죠. 사용한 해결료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했고 이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산업 기반까지 개발해야 했어요. 전체 프로그램 비용을 계산해보니 55조에서 60조 원이 나왔습니다.
세척의 잠수함을 만드는데 필요한 총액이었죠.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25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62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의 9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고 의문을 품는 건 당연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계산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10년에 걸쳐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쓰는 돈은 약 6조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연간 국방 예산의 10%를 쓰는 셈이었죠. 갑자기 숫자가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저는 다른 나라들의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여러 번 분석해봤어요.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 비용 구조는 상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절대적인 비용이 아니었어요. 비용 대비 효과가 핵심이었죠. 10년 동안 국방 예산의 10%를 투자해서 50년 동안 쓸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걸 순전히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핵 잠수함은 제대로 관리하면 수십 년을 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잠수함이 제공하는 억지력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거였죠. 사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산업 파급 효과가 프로그램 직접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분석에서 이 프로그램의 진짜 경제적 영향이 드러났죠.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LIG넥스원, 하나시스템,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조를 보니 매년 약 6조 2천억 원의 국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프로그램 전체 기간 동안 총 62조 원의 산업 할유 효과가 생기는 거였답니다. 공급업체만 해도 약 260개 회사가 참여하게 되더군요. 직접 고용은 3만 명, 간접 고용은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계산됐어요. 우리나라 캐나인 자주포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낸 직접 일자리 7,800개에 4배나 되는 규모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니었어요. 기술 개발 능력을 키우는 거였고 숙련된 인력을 늘리는 거였으며 산업 기반을 정교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방위산업 전반에 도움이 될 거였죠. 핵 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금속공학, 첨단 제조, 원자력 공학, 음향 재료 과학, 시스템 통합 기술 이런 걸 다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쌓이는 전문성은 조선업을 넘어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거였어요. 기술 이전 비용도 따로 분석해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원자력 추진 기술을 협력하려면 AUAUS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었죠. 매년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의 기술 통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어요. 호주가 비슷한 기술을 받으면서 지불하는 관리 수수료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이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원자력 추진 전문 지식에 접근하는 대가였거든요. 만약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다면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 책상 위에는 계산기와 스프레드시트 출력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각 숫자마다 의미가 있었고 각 항목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었죠. 55조 원이라는 숫자는 컸지만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은 더 컸습니다. 3만 명의 일자리, 260개 회사의 참여, 62조 원의 산업 효과. 이건 단순히 잠수함 세척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산업 능력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투자였답니다. 저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야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1970년대 한국의 해군 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래된 초계함과 호위함이 전부였죠. 잠수함 기술은 아예 없었어요. 그때 독일의 209형 잠수함이 등장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작지만 효율적이었고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1980년대 초반 이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단순히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결국엔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는 조건이었어요. 첫 번째는 독일에서 완성품으로 들여왔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에서 만든 부품을 한국에서 조립했죠.
세 번째부터는 한국에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단계별로 배워간다는 점이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각 단계에서 확실하게 기술을 익히고 그 위에 다음 단계를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죠. 1990년대가 되자 한국은 장보고급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생산한 잠수함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200고형을 기반으로 했지만 이제는 독일 기술자 없이도 만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개선을 더해가기 시작했죠. 2000년대에는 선원 1급을 만들었어요. 더 크고 더 조용하고 한국이 개발한 전투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소나도 한국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산 안창호급이 나왔죠. 이건 정말 대단한 도약이었습니다. 공기 부료 추진 시스템, 그러니까 AIP를 탑재했어요. 연료 전지 기술로 산소 없이도 2주 이상 물속에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수직 발사관을 장착해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이었어요. 저는 이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198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약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제조 국가가 되기까지 말이에요. 체계적이고 인내심 있고 방법론적인 접근이었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접근 방식을 핵추진 잠수함에 적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이해하고 나니 한국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미 한번 해냈으니까요. 외부 기술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자립으로 가는 길을 이미 걸어본 거예요. 이제 그 방법을 알고 있고 그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였죠. 물론 핵추진 잠수함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는 40년간 쌓아온 조선 전문성, 훈련된 인력, 산업 인프라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한 경험도 있죠.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제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쓸 때가 왔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분석 끝에 저는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했어요. KSSN 프로그램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네, 한국은 필요한 기반 기술들을 갖추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국제 협력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가? 네, 10년에 걸쳐 분산되는 비용이고 국방 예산의 10%를 쓰면 되며 산업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전략적 가치가 있는가?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억지력 향상, 전략적 자율성 확보, 영내 세력 균형 재조정 등 여러 층위의 이득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분석가로서 한 가지 경고도 덧붙여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잘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 효과적인 국제협력, 철저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현실적인 타임라인에 대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장애물이 나올 수 있고 비용이 계획보다 늘어날 수도 있어요. 국제 정치적인 복잡함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런 위험들이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계획과 감독이 있으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타이핑하면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이 평가가 앞으로 몇 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썼습니다. KSSN 프로그램은 한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순간에 나타납니다. 기술적 능력, 재정적 준비, 전략적 필요성이 모두 수렴하는 지점이에요. 적절히 실행되고 충분한 인내심을 가진다면 이 프로그램은 성공할 것이며 그 성공은 향 수십 년 동안 영내 세력 역학을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몇 달간의 작업이 끝났어요. 저는 단순히 숫자를 분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여정을 목격한 거였죠.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군사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는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설계도를 그리고 있을 거예요. 조선소에서는 용접공들이 강철을 다듬고 있겠죠. 연구소에서는 과학자들이 신소재를 시험하고 있을 겁니다.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프로젝트를 분석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였어요. 저는 단지 잠수함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쓰이는 걸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문서를 읽고 KSSN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해할 겁니다. 그때 이 보고서가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기술적 타당성과 전략적 필요성, 그리고 국가적 야심이 만나는 순간을 포착한 기록 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저는 숫자와 사양, 전략과 역사를 통해 한국 해군의 미래를 엿본 거였습니다. 그 미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파도 아래 조용히 움직이며 평화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오늘 나서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빈 커피잔과 가득 찬 노트들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한 나라의 꿈과 야망,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었죠. KSSN, 세 글자지만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제가 한 일은 분석이었지만 제가 본 건 역사였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조용히 바닷속을 누비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